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저녁인데요. 온타리오주는 9시, 그리고 알버타주는 7시, BC주는 6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캐나다 세금 이야기 2024년 가을 정규 라이브 세금 강의 5주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큐입니다. 예,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벌써 이제 10월 3일이네요. 그래서 벌써 10월 달이 시작됐는데, 9월 동안 제가 4주간 강의를 했고, 이제 10월부터 이제 5주차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비즈니스 인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주차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캐나다 세금 이야기에 대한 것인데요. 아직도 이 온라인 그 강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 교재, 온라인 강의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최근에 강의를 드리고 있는 이 캐나다 세금 이야기에 대한 온라인 강의 교재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죠. 여기 이제 양도소득,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이제 양도소득과 비즈니스 인컴이라고 하는 사업소득,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총소득의 계산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자 배당, 뭐 연금 소득,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 이런 거 얘기했고, 요번에는 이제 양도소득과 이제 사업소득을 이제 계속 소득의 종류,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소득의 종류거든요. 요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소득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요 나무와 그리고 과일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양도소득을 설명할 때 아주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 나무와 과일 요것을 비교하면서 양도소득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나무가 있고 여기 과일이 열려 있죠. 이건 뭐 사과나무 같은데 지금 이런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과일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나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는 과일을 열게 하기 위한 어떤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나무라고 하면은 요 나무가 바로 양도소득의 대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이 있다. 채권은 이제 이자를 주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은 이자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은 이자를 얻기 위한 이제 기본이 되는 거니까 요 채권은 나무가 되는 거고 이자 수익은 과일이 되는 거죠. 그다음 주식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은 원래 이제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뭘 줍니까? 배당금을 주죠. 그러니까 주식을 나무라고 보면 배당금을 과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배당금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제 임대 목적의 부동산을 샀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상가를 샀다고 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제 우리가 임대료죠. 그래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을 보면 이제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을 사서 이제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나무, 임대 수익은 과일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사업체를 인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체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포함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부동산 아니고 그냥 권리금, 이제 여기 영어로는 굿윌이라고 하는데 이런 권리금을 서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체 자체를 하나의 나무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수익은 과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색칠을 한 부분이 이제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한 이제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사고 팔 매각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과일은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비즈니스 수익 이런 것은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보유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일반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장기간 이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런 것을 팔 때 채권, 주식, 부동산, 사업체 요런 것을 팔면 우리가 요런 것을 파는 것을 우리가 양도소득, 여기서 이익이 나면 양도차익, 손실이 나면 양도 차손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양도소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도소득과 1년 단위의 이런 일반 소득은 사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양도소득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나무를 판다. 나무를 파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이고, 과일을 파는 것은 일반 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채권, 주식, 부동산 이런 사업체를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경우는 사실은 비즈니스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상시간 수시로 그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나무 자체를 계속 상시적으로 파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비즈니스를 보아서 비즈니스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슈가. 그래서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상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이건데, 이와 같이 투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뭐 매일매일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매일매일 거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주기적이고 상시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은 이러한 투자 상품을 우리가 비즈니스 거래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CRA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상품에 대한 거래는 TFS에서 거래를 하면은 면세죠. 그러면 이제 뭐 아무리 이익이 나도 사실은 세금이 없는 거고,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하면은 앞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양도소득은 50%만 이제 과세소득에 산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를 만 이제 과세소득인데, 이와 같이 그 데이 트레이딩으로 판정이 되면은 비즈니스 소득으로 봅니다. 비즈니스 소득. 그러면 이 비즈니스 소득으로 보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100% 과세라는 거죠. 100%. 그러니까 전체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좌일 때 50% 과세소득, TFSA 계좌일 때 면세소득, 그러니까 면세소득인 거와 다르게 비즈니스 소득으로 이제 판정을 해서 그 전체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경우가 다 다른 거죠.
세금이 다르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이건 50%만 과세 소득이고 요거는 전체가 과세 소득이 아니고 면세고 비즈니스 소득은 다 과세하니까 요 세 가지 경우가 다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 소득으로 판정되는 게 제일 불리한 거죠. 전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판정하냐면 거래의 이제 주기, 자주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얼마 동안의 기간을 동안 보관하느냐, 그러니까 오래 장기간 보관하느냐, 아니면 수시로 샀다 팔았다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주식 거래를 업으로 하는지, 오디너리 비즈니스 일종의 하나의 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이러한 주식 거래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substantial of part of the time을 많이 소요하는지, 여기 파트.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을 하는지,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투자를 이제 광고까지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 CRA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비록 TFSA에서 거래를 할 때 하더라도 이런 판정에 의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간주가 되면은 아무리 뭐 일반 계좌나 TFSA 계좌를 하더라도 100% 비즈니스 거래로 해서 과세를 한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레지덴셜 프로퍼티 플리핑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2023년에 도입된 건데, 그 캐나다에 하도 그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밴쿠버나 뭐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뭐죠? 모기지 이자가 과거에 이제 굉장히 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막 주택을 막 그 대출을 얻어가지고 막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자꾸 그런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되니까 2023년 1월자로 레지덴셜 프로퍼티 플리핑이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거주용 주택을 1년 미만에 팔면은 이걸 비즈니스 거래로 보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거래. 요걸로 해당되면은 이제 비즈니스 소득으로 보겠다. 이게 또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일반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팔 때는 50%만 그 과세 소득에 산입되는 거예요. 아까 그 데이 트레이딩 설명할 때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반 계좌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면은 50% 원래 그 양도 차익은 50%만 산입을 하니까 50%만 과세 대상 소득이죠. 마찬가지로 임대용 부동산도 우리가 이제 캐피탈 게인에 속하면은 50%만 이제 과세 소득에 산입을 하고, 심지어 거주용 주택으로 살면 면세예요. 마치 TFSA에서 주식 거래하면 면세듯이 거주용 주택을 사고 파는 것, 그 팔아도 그건 면세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세금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1년 미만의 주택 매각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여기 보죠. 역시 비즈니스 인컴으로 과세한다. 이 의미가 100%다 과세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용 부동산 팔거나 거주용 주택을 파는 거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그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 양도 차익 100%를 다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비즈니스 소득으로 판정되면 납세자가 불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로 가서 실제로 이제 양도소득, 영어로는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좀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온 것들을 이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캐피탈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제가 쭉 설명한 거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우리가 캐피탈 프로퍼티라고 해요. 주요한 자산, 그 나무에 해당되는 거. 그것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우리가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이라고 신고를 해요. 그런데 뭐 한국에서 혹시 뭐 양도소득 신고를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 양도소득을 그 다른 일반 그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다르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율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별도 분류과세인데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않고 캐나다에서는 양도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다만 이 다른 소득과 합산할 때 그 합산 그 산입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100%다 산입하지 않고 50%만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50%는 비과세 소득이고 50%만 과세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 캐나다에서 양도소득이다. 그래서 양도 차익, 캐피탈 게인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캐피탈 게인의 50%만 소득에 가산을 한다, 포함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0%의 세금을 낸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소득의 50%만을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세율이 아니라 그 과세소득 산입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산입률. 그러니까 100%가 그 과세 대상이 아니고 50%만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사실은 한국과 같이 별도 분류과세는 아니지만 다른 소득과는 다르게 50%만 포함하기 때문에 결국 50%는 비과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면은 절반 정도는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소득보다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써 있다시피 50%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보다는 이제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율을 말씀드리면 과일 상태로 파는 것은 100%지만 나무 상태로 파면은 50%만 과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또 바뀐 게 있어요. 요 캐피탈 게인, 인클루전 레이시 바로 그 산입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50%, 원래 1F 50%만 이제 저거였는데 원래 그 아무리 금액이 커도 50%만 사실은 그동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됐는데 그 2024년 6월 25일 이후로 이제 지났죠. 6월 20 이후로 양도차익이 25만 불, 25만 불을 초과하면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66.67%, 즉 3분의 2. 여기 보면 이제 투서드라고 돼 있잖아요. 3분의 2. 3분의 2를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도 차익을 봤더니 25만 불 이하다. 그러면 과거처럼 50%만 그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는데 지금은 25만 불을 초과하는 부분, 25만 불까지는 50%, 25만 불을 초과하는 부분은 3분의 2, 즉 66.67%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산입률이 인클루전 레이트, 산입률이 높아졌다. 그걸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양도와 관련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또 쭉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라다 보면 손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익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손실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손실일 경우도 다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기존에 이제 양도소득이 있었으면 그 양도소득과 상계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당해연도에 양도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고 그렇다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 양도소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어떤 주식은 이익이 나고 어떤 주식은 손실이 났다. 그러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거예요. 손실 난 거하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상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해연도에 해봤더니 그냥 손실만 났다. 손실이다. 그러면 그 손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혹시 과거 3개년도를 거슬러 갔을 때 혹시 그 중에 양도 차익이 있어서 세금 신고를 한 게 있다. 그러면 과거 3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또 상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캐리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캐리백. 그래서 거슬러서 과거에 만약에 양도 차익을 신고한 게 있다면 과거에 있는 것을 이제 상계를 해가지고 과거에 세금 낸 것을
이제 환급받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손실을 또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신고를 해서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 내가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그것을 이제 상계를 해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옛날에 보니까 뭐 양도 차익 신고한 게 없어. 그러면 그냥 놔두고 있다가 그냥 이걸 이월시켜요. 그래서 미래에 혹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것과 상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양도 손실의 이월 결손금을 해서 나중에 혹시 양도소득이 발생되면 걔랑 상계가 돼서 미래에 이제 양도소득을 줄여줘서 이제 절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영원히 이월이 돼요. 근데 이월이 됐는데 결국 공제를 못 받고 이제 그 납세자가 사망한다. 최종 사망한다 그러면은 이때 가서는 이제 양도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득과 결국 이제 상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종류의 소득도 없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양도와 관련된 손실은 1차적으로 양도와 관련된 소득과 상계가 돼야 돼요. 다른 소득과는 상계하지 못해요. 여기 써 있죠.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과는 상계하지 못하고 양도 차익과 상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로 갈 수도 있고 3년,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걔와 상계가 돼서 손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상계를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고도 안 된다. 그러고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다른 소득과 상계하되 다른 소득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소멸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이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거주한 주택 매각 시에는 이건 비과세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비과세 소득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 이것은 이제 비과세다. 세금이 없다. 아무리 양도 차익이 크게 나도 이건 비과세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랑 비슷해요. 물론 이제 한국은 뭐 12억 고가주택인 경우는 이제 제외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그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런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거주용 주택으로 살면은 그게 뭐 수십억짜리 주택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양도소득은 비과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주식 양도소득. 한국은 뭐 주식 사고 팔아도 거래세만 내고 실제로 그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 안 내잖아요. 한국은. 하지만 캐나다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요게 이제 한국하고 다른 거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요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캐나다 거주자인 분도 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사실은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그러면 해외에 이제 부동산 주식을 매각하기. 이 경우는 이제 일단 매각 전에 해외 부동산 주식이 10만 불 이상 있으면 해외 자산 신고부터 하셨어야죠. 이미.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자산 신고를 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 주식을 매각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 양도소득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그 세금 이야기 저자분께서는 이제 이런 예를 드셨어요.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100% 과세 소득인데 캐나다에서는 50% 비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은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이 내고 캐나다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주식은 근데 반대로 주식을 할 때는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 내지만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주식의 경우에는 오히려 캐나다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사례를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부동산이 됐던 뭐 부동산을 만약에 매각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한국에 냈다고 하면 여기 외국 납부세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세금 신고 시에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에서의 그 세금 신고 내역을 가지고 캐나다 세금 신고 시 반드시 이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이 한국에 뭐 외국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걸 신고를 하면 나중에 캐나다에서 나중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서로 상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아까 양도손실에 대해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 이제 비즈니스 소득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제 세금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매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캐나다에 이제 캐나다에 이제 이민 오신 분들 기승전 비즈니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뭐 70~80% 이상 분들이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펜터나 뭐 웰더나 뭐 어떤 미용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 뭐 그런 분들 어떤 그런 스킬드 워커로 오셔서 물론 이제 직장에 다녀서 또 급여 소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또 그러한 그 스킬을 살려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직장에서도 그 서브 컨트랙 그런 관계를 요청을 해요. 이제 하청업체 관계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원으로 고용하면은 이제 CPP EI 뭐 기본적인 복리후생비들이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우리가 계약을 맺자. 그래서 서브 컨트랙을 맺게 되면 본의 아니게 이제 그분들도 갑자기 직원에서 급여 소득자에서 갑자기 비즈니스 소득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떤 그런 계약 관계, 고용 관계가 아닌 어떤 하청 도급 관계로 이제 그런 회사가 고용주가 그런 관계로 변경하기를 원하면 그런 이제 그 이쪽 의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사업소득의 형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뭐 비즈니스를 안 하려고 해도 그런 고용 관계가 사업 관계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그럴 때 비즈니스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여기 와서 뭐 그로서리를 인수한다든지 컨비니언스 뭐 주유소 뭐 호텔 사업 뭐 이런 것들, 또 음식점 이런 거 다 인수해 가지고 또 경영을 하고 되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비즈니스 인컴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기승전 비즈니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께서 비즈니스를 안 하더라도 언젠간 또 본인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업소득에 대한 것들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은 이제 근로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그 액티브 인컴이라고 돼 있어요. 적극적 소득인데 그게 뭔 얘기냐면, 영어로는 이제 파저티브인데 파저티브를 적극적인 소득, 패시브를 소극적 소득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패시브 요거는 불로소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근로 제공 없이 받는 소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 배당금 소득, 임대 소득.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자, 배당, 그다음에 여기 임대 부동산 소득, 이런 거 렌탈 소득, 이거 다 이제 소극적 소득, 즉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실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거, 비즈니스나 임플로이먼트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급여 소득도 그렇고 근로소득도 그렇고 다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소득은 우리가 파자티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에 이제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런 소득이냐 이런 소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파저티브냐 패시브냐. 그래서 패시브는 굉장히 불리한 세율을, 즉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파저티브 인컴, 즉 이런 비즈니스 소득에는 오히려 이제 그 저율의 세율, 낮은 세율로 해서 특혜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파저티브와 패시브 인컴 이걸 각각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불로소득보다는 이제 근로소득을 더 장려하는 취지에서 여기에는 이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여기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매우 거창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작은 사업 형태도
다 사업소득이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뭐 튜터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디 소개를 해가지고 레퍼런스 피를 받는 이거 다 일종의 사업소득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럼 특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매년 4월 30일까지 이제 일반 개인소득에 비즈니스 소득이라는 형태로 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6월 15일까지 해서 45일을 연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사업소득은 회계기장과 같은 장부정리 뭐 소득세 계산 뭐 이런 게 이제 복잡하다고 봐서 신고를 약간 45일 정도를 더 늘려줬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세금이 있는 경우는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돼요. 신고 일반적인 신고일처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웃긴 얘기인데 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봐야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데 신고는 늦게 해줘도 되는데 세금은 먼저 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을 하시는 분도 하여튼 미리미리 좀 장부 정리를 연말 연초에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모든 것이 다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굳이 뭐 6월 15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4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세금을 납부하려면 이 세금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이 신고서를 작성해 봐야 되거든요. 세금 신고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납부는 신고서가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납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6월 15일 날 만약에 납부를 하면은 45일간의 이자 비용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그 이자를 기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4월 30일까지 그냥 사업소득자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금이 없다, 손실이다 그러면 뭐 이때 신고하면 되죠. 손실인 경우에는 뭐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까. 하지만 손실이 아니라면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는 거 좋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비즈니스 하실 때 유의하실 게 세금 말고도 이 CPP를 납부해야 돼요. 요게 또 이제 부담이 좀 되죠. 왜냐면은 지금 CPP 부담률이 소득 금액의 5.95%, 5.95%.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근로소득자는 우리가 고용주가 반을 부담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용주 반, 근로자 반에서 50대 50인데 사업소득자는 고용주이면서도 직원의 직위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주와 근로자, 즉 두 배를 내야 되는 거죠. 일반 그 근로소득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11.9%, 12, 거의 12%를 이제 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최대로 얼마를 내야 되냐면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2024년 기준에 3,867 이게 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자는 두 배이니까 최대 7,735불을 최대 이제 낼 수가 있어요. CPP. 그러니까 CPP도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비즈니스 소득자도 사업 소득자도 CPP를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요 부분이 사업 비즈니스 하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 동영상을 보면 여기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그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완전 정복이라는 카테고리에 보면 여기 그 캐나다 비즈니스 창업 시 첫 번째 해 유의할 사항이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잘 읽어보세요. 이걸 보면은 본의 아니게 비즈니스 하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금을 모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GST 같은 것도 있고 또 CPP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금에 대한 뭐 중간예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한번 창업할 때 첫 해 내는 세금이 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세금 낼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항상 비즈니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세금이 있는지.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캐나다 비즈니스 창업 시 첫 번째 해야 할 유의사항 해서 이 9번째 카테고리의 첫 번째 동영상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한번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CPP를 낸다. 그러니까 CPP 같은 거 다 적립해 놔야 되는데 근로소득자는 미리미리 고용주가 알아서 떼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사업소득자는 나중에 그 세금 신고하면서 한꺼번에 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내면 그게 많다고 금액이. 근데 그 돈을 미리미리 안 모아 놓으면은 이게 이제 빵꾸 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낼 세금을 어떤 세금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나왔네요.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매출액이, 이거 매출액입니다. 손익이 아니고. 매출액이 그 3만 불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3만 불이 초과되면 대부분 GST, HST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 GST는 5%, HST는 온타리오 13%, 그 다음에 기타 동부주 15%, 그 다음에 이제 BC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T가 있어가지고 5% 더하기 7%에서 12%,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래 고객한테 받아서 정부에다 납부해야 되거든요. 뭐 3만 불 이하, 3만 불, 매출이 3만 불 이하면은 그것도 이제 스몰 서플라이어라고 해서 소액 공급자는 이게 대상이 아니지만 이제 4만 불이 넘어가면은 이 GST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GST, HST 번호를 CRA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소득은 이제 개인의 경우,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번호로서 비즈니스 소득을 신고하지만 GST, HST는 신번호가 아니라 별도의 BN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넘버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RA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GST 신고를 해야 되고 GST를 신고하려면 이제 이걸 잘 기록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쪽에서 나오는 것은 내고 이 비용, 지출한 비용에서 나온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내고 매입은 공제받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SHST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GSHS 관리가 참 중요한데 그거 나중에 제가 동영상 안내해 드릴게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제 매출 경비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야 된다. 기록도 해야 되고 보관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회계 기록은 신고일로부터 6년간 보관해야 돼요. 6년간. 그리고 이 비즈니스 소득은 그 뭐죠? CRA 리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텍스 리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별도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이 사업소득은 그런 CRA 그 리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런 회계기장을 납세자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면 이 사람이 사실대로 했는지를 자주 이제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장부와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오디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리뷰나 오디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장부와 증빙 자료 내라고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6년간은 CRA가 그러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계 기록도 잘해야 되고 관련 서류나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소득, 그러니까 비즈니스 소득자들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이 손익계산서 이걸 잘 작성해야 돼요. 손익계산. 이 손익계산은 뭡니까?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거죠. 그것을 정리한 표가 손익계산서예요. 이게 손이 비용이고 이익이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잘 기록한 표. 이걸 작성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자별로 잘 저걸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손익계산서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비도 무조건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금액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너무 많이 청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합리적인지 그걸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제 리뷰나 오디트 걸릴 때 이제 CRA로도 그 청구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 인정을 못 받으면은 다 부인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사업소득 시 비용으로 경비 처리를 인정되는 거
지난번에 임대소득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 사업소득에 어떤 것이 비용 처리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뭐냐? 상품이나 그러니까 매출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어떤 원재료 또는 어떤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출원가라고 하고 그것이 팔리지 않으면 이제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적인 재화라고 되는데 여기 원재료,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매출원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 cost of goods sold인데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죠. 네. 비즈니스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재화. 그다음에 이제 광고. 만약에 광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광고비. 요것도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접대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meals and entertainment로 되어 있어요. meals and entertainment. 그래서 요거는 잘 아셔야 될 게 50%만 비용 처리가 돼요. 50%, 50%. 그러니까 전체를 다 비용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 meals and entertainment로 meals and entertainment로 되는 것들은 50%만 돼요. 참고적으로 매입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세액공제, 그러니까 GST, HST도 전부 다 그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GST, HST도 50%만 매입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50%, GST, HST도 50%만 공제할 수 있다. 그것은 Meals and Entertainment. 요거는 이제 특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나의 뭐 거래처, 고객하고 뭘 식사를 했다고 하면은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먹은 거는 개인용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먹은 거만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이제 법적인 취지에서 그래서 50%만 접대비는 50%만 인정한다. 그런 개념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이제 매출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매출 채권이 있으면 또 비용 인정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어떤 보험료, 뭐 건물, 기계, 설비에 대한 보험료,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경비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이 사업용 부동산 또는 자산 뭐 이런 걸 취득하기 위해서 론이 있다. 뭐 일반 론이 있다. 그러면 그 론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비용 처리가 되고 원금 상환된 거는 이제 비용이 아니죠. 이자만 비용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이제 비즈니스 라이센스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 면허비 다 이제 비용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경비 뭐 장부 기록이나 뭐 이런 이제 우편 관리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오피스 익스펜스 발행하면 뭐 당연히 비용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 뭐 여러 가지 뭐 청소 도구라든지 뭐 포장 도구 뭐 이런 거 이런 소모품이 있다 역시 비용 처리. 그다음에 법률 및 회계 비용. 그래서 뭐 변호사 아니면 회계를 또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회계 뭐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뭐 또 부키핑 같은 회계 기장을 또 맡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런 비용 어카운팅 이제 서비스 비용 이런 거 다 이제 비용 처리되고 여기 보면 세무감사에 대응해 주된 비용도 된다. 세무검사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무감사가 많이 나오면 여기까지 언급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런 세무감사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된 그런 전문가 비용 다 비용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임대비용이죠. 어때 사업장에 대한 이거는 이제 인건비와 함께 대표적인 건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그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임차료. 이제 뭐 음식점을 하든 뭐 미용업을 하든 뭐 컨비니언스를 하든 이제 프로퍼티를 자기 게 아닌 이상은 랜드로드한테 이제 비용을 지출하고 그 사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요 임차료, 렌트비가 이제 큰 저걸 차지하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수선비, 사업장에 대한 어떤 수선비도 다 비용 처리가 되고 이제 급여, 직원에 대한 급여, 직원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뭐 자기 오너 또는 오너 가족들한테 지급되는 것도 다 급여가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 급여는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지출하면은 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있으니까 그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하거나
본인이 못하면 뭐 전문가에게 이것도 다 맡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CPP EI도 계산해야 되고 급여에 대해서는 매달 다음 달에 원천 징수 금액을 CRA에 납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T4 슬립 발행해야 하는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급여 관리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너분이 직접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인 분들은 직접 하지만 처음에 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GST 신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광고를 하면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캐나다 GSHS 완전 정복이라는 저기가 있거든요. 섹션이 8번째. 8번째 카테고리에 보면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GSHST 비즈니스 하시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아까 3만 불 이상 매출액인 경우에 GSHST 부과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멤버십인 경우는 못 보지만 멤버십 없는 건 여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 급여 관리. 또 급여도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급여 관리도 여기 7번째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캐나다 회계세 뭐 완전 정보 제 동영상 홈페이지에 와서 급여 관리 그리고 GST, HST 또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처음 할 때 어떤 것을 세금 부담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경비라는 건데 요게 또 민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자동차 같은 것도 뭐 사업용으로 쓴다고 해 가지고 올려 놓고 또 자동차 비용 이런 게 있는데 워낙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뭐 캐나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경비인데 이제 비즈니스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요 자동차 경비는 굉장히 국세청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조사가 많이 걸려요, 세무조사가. 그리고 특히 이제 패신저 비어클 같은 경우 대부분이 패신저 비어클이에요. 이게 완전히 뭐 트럭같이 뭐 뒤에 짐만 싣고 이런 거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패신저 비어클로 해 가지고 차량 비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매년 여기 2024년 오토모빌 디덕션 리밋이라고 나오는데 매년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관련돼서 어떤 매년 이렇게 떠요. 1 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이제 공시가 돼요. 어나운스 되죠.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볼까요? 이 감가상각비와 캐피탈 코스트 얼라운스라고 CCA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37,000 불까지만 이제 인정을 해 줘요. 취득가액을. 뭐 100,000 불짜리 사도 무조건 37,000 불까지. 그다음에 리스료도 무조건 리스료를 다 비즈니스에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050 불. 그러니까 1,050 불까지만 이제 인정을 하고 1,050 불 넘으면은 인정을 안 하죠. 부인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할부로 샀을 때 이자 비용. 할부로 샀을 때 인터레스트도 이자 비용 기준으로 한 달에 350 불. 뭐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취득가액은 최대 37,000 불. 그다음에 리스료는 한 달에 1,050 불. 그다음에 할부금 이자 비용은 350 불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주래. 주행거리 기준으로 또 차량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5,000 불까지는 70센트. 그다음에 5,000 불을 넘어설 경우에는 64센트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차 중에 요 제로 에미션 있죠. 전기차. 전기차는 약간 베네핏을 줘서 61,000 불.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닌 차는 37,000 불까지 차량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는데 전기차는 61,000 불. 요거 약간 베네핏이 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차량에 대한 것은 이런 리밋 범위 얼마큼까지만 인정된다라는 것이 매년 공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제 경비 처리하면은 다 이제 이게 부인당하면은 이제 나중에 다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 감가상각비를 이제 여기 세법 용어로는 캐피탈 코스트 얼라운스라고 해서 캐피탈이 아까
자산이죠. 자산, 주요 자산. 그것을 어떻게 비용 처리할 것인가인데 자산은 구입을 했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치가 감소한다고 봐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비용 처리가 돼요. 한 번에 처리되니까 여러 기간 동안 이제 지속 가능한 기간 동안에 나눠서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CCA라고 해요. CCA. 캐피탈 코스트 얼라운스로 해서 이거는 그 각 자산별로 그 클래스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클래스별로 그 비율이 달라요. 상각하는 비율.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홈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있잖아요. 홈 비즈니스. 이 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주택에서 사용한 그러니까 주택에서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홈에서 발생하는 뭐 유틸리티나 뭐 주택 그 보험료, 재산세, 뭐 모기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홈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일정 금액을 우리가 이제 일정 금액의 그 주택 그 비용, 그러니까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틸리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난방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청소 비용, 그다음에 수도료, 수도세, 전기료, 뭐 이런 유틸리티 비용, 그다음에 이제 주택보험료, 인슈어런스, 그다음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 인터레스트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한 다음에 그 전체 주택에서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서 면적 비율이 뭐 몇 프로다 그러면 요 전체 금액을 다 더한 다음에 요 면적 비율만큼 안분해 가지고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이것도 이제 감사 대상이 되는데 보통 이제 한 10%나 15% 정도면 거의 이제 뭐 세무조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 15% 그거는 이제 많이 올리고 그걸 넘어서면은 약간 이제 과세대상 세무 오디시나 뭐 텍스 리뷰 이런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알아서 이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주택 사용 비용도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비용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어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범위까지만 청구하는 거지 이걸 너무 많이 청구해 가지고 손실이 나면은 손실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0이 되는 순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임대소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양도소득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월 이제 첫 번째 주간인데 그 양도소득. 그 양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처음 시간에 말한 것처럼 과일이 있다고 했을 때 과일은 그 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과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소득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건데 이 나무에 해당하는 거. 그 나무가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사업체가 됐건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런 과실을 얻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을 팔았다. 그럼 그게 양도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그다음에 이제 임대 부동산 자체, 뭐 주택, 또 사업체를 판다든지 비즈니스를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과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소득이 되는 거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비즈니스 소득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소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양도소득과 일반 소득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 웬만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좋다. 왜냐면 50%만 과세되니까. 일반 소득은 다 100% 과세돼. 하지만 또 이런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건데 이런 어떤 조세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비즈니스로 판단이 되면 다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 예로서는 데이 트레이딩과 또 뭐가 있었죠? 그 프로퍼티 플리핑
주택 너무 가격이 올라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비즈니스 소득에 과세되지 않도록 약간 끊겼네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GST 40,000불 이상일 때 GST, HS 신고해야 되고, 급여가 있을 때는 CBP 뭐 EI 이런 계산 급여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료가 비즈니스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그 CRA로부터 잘 주의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감사를 잘 걸리니까 차량에 대해서도 무조건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CRA에서 규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 근데 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주택 사용료를 다 해서 그 비즈니스 사용 부분만큼 경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보 홈페이지에 와서 각 카테고리별로 쭉 보시면은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은 뭐 엄청 많습니다. 뭐 비즈니스 회계 기록 방법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으니까 GST, HST 급여 관리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유심히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2024년 이제 10월 3일 목요일 강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6주차 강의가 있죠. 6주차 강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종합소득 중에 이제 기본적이고 중요한 소득은 다 했고, 나머지 이제 RRSP 소득부부터 기타 소득까지 기본적인 이제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전반적으로 한번 또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주차 시간에는 나머지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5주차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10월 10일 목요일 같은 시간에 6주차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